자, 오늘 우리 8월 첫 주차 수업, 고전문학 페이지로는 28페이지 맞나요? 네, 28페이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약속했었던 것대로 오늘은 이제 한시를 본격적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쵸? 한시, 한자로 쓴 시가 한시지 뭐야. 그치? 자,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한시를 총 3개를 배울 건데 2개가 작가가 같은 사람이야. 누구래? 뭐야 이거? 누구래? 최치원이래. 그치? 자, 근데 한시의 형식적인 걸 보니까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쓴 한시에는요, 한자가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5글자로 되어 있어요. 맞아. 한자가 5글자로 된 시는 우리가 오원시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니까, 한자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7글자로 되어 있는 시가 있어. 그럼 이건 뭐라 그러겠어? 칠원시라고 하죠. 칠원시. 그리고 이거는 4줄이다. 그치? 추야오중은 4줄인데 촉교화는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줄이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행수에 따라 가지고도 또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4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추야 우중과 같은 이제 4행으로 이루어진 한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절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글자로 된 4줄짜리 한시는 오언절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촉규화처럼 8줄로 1, 2, 3, 4, 5, 6, 7, 8 8줄로 이루어진 시는 우리가 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줄 이상이 되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배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있잖아. 다음 페이지로 넘겼잖아. 그치? 응? 야청도의성 보니까 갈래가 7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고시라는 것도 있어요. 고시는 무엇이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바로 고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형식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쓰여진 것이 바로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줄 것은 오원 절구의 추야 우중과 그리고 오원 8줄이니까 율시의 이 촉규와 그리고 7원 고시의 야청 도의성까지 3가지랑 설화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한시 3개 배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가 같잖아. 그치? 한시를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거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 한시보다 대체적으로 한자만 띡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제 좀 지레 겁먹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특히 이렇게 절구, 자행으로 이루어진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치원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원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최치원을 압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 여러분들 기억 잘 더듬어 보면 분명 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 중학교 2, 3학년 때 한국사 배웠을 때 이미 배웠었어.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통일신라 하대의 육두품 출신의 굉장히 박식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최치원은요, 이미 12살에,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리죠? 12살에 학문적인 소양을 인정받아서 당나라로,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12살에 당으로 유학을 가서 몇 년 공부를 하냐? 5년에서 6년 공부를 했어. 여러분들 10년 공부하는 것도 진절이 나기 싫어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어디에서? 외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목표는 무엇이었냐? 빈곤과라고 해서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죠? 빈곤과. 빈곤과가 뭐야? 외국인 전형의 관리 등용 제도였던 거야. 당나라에서 외국인이어도,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빈곤과였어. 이 빈곤과를 통해 가지고 최치원이 빈곤과에 급제를 합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정말? 그쵸? 근데 이 머나먼 타지에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얘들아. 그치? 은근한 무시도 있었을 거고 은근한 차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치원도 여러분들 나이 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아마 고향이었던, 고국이었었던 신라를 굉장히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최치원 하면은 역사 시간에 빈곤과에 합격했고 당시에 신라 하대에 가장 혼란했었던 혼란기 하면은 어떤 여왕 때였어? 진성 여왕 때였어. 자, 진성 여왕 때 최치원이 무엇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무 10조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무 10조를 올렸었다. 진성 여왕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미 까먹은 친구들도 있겠지? 원종과 애노의 난도 있었고 상주 사벌주에서, 그리고 적고적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바지를 입은 도적대래. 그래서 적고적의 난도 일어나서 금성, 경주, 통일신라의 수도였었던 금성도 잠시간 이렇게 차지했었던 대규모의 난이었었어.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후백제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견훤이죠. 견훤이 무진주에서 난을 일으켰던 시기도 진성여왕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무엇이 있었다? 농민분기가 일어났었던 사회 혼란기였었다.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왕실 가문들, 신라라고 하면은 뼛속까지 귀족 사이였었잖아. 성골, 진골, 육두품으로 나눠가지고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본디 정해지는 거야. 본투디 정해져 버린 이 신분 안에서 적응하고 순응하고 살아갔어야 됐단 말이지. 그런 귀족 사회에서 이 최치원은 육두품이었고, 성골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진골들이 왕에 올랐었던 통일신라에 내가 왕할래 하면서 왕권 다툼이 잦았었던 시기야. 백성은 백성대로, 그리고 왕족은 왕족대로 정말 난리가 아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런 혼란기에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무 10조를 올린 사람이 바로 최치원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치원이 올렸었던 이 시무 10조가 여러분들 승인이 됐을까요? 수락이 됐을까? 수용했었을까? 수용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이때 이 최치원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아니, 나라가 대체 어찌 되려고 그러는 거지? 수용되지 못했었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나 똑똑한 인물이 세상을 먼저 내다보고 이대로는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올렸는데 수용되지 못했다. 이때 최치원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가야산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이제 더 이상의 기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치원을 보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통일신라 말기에 하필이면 왜 이때였을까? 시대를 잘못하고 난 천재가 아니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왜냐? 당나라에서도, 그리고 이 신라, 통일신라 안에서도 최치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엄청난 재능과 학문적 소양을 인정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물며 이 신라면은 애들아 언제적이야. 벌써 거의 뭐 1000년을 거듭해가지고 지난 나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 얼마나 억울했겠니? 그치?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이 사람이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의 느끼는 쓸쓸함을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정서에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초야오중과 촉규화를 같이 볼 건데 두 작품 모두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데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야오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추야오중은 한자 그대로를 보면 되겠어요. 가을, 밤, 그쵸? 가을 추의 밤야자잖아. 그래서 가을, 밤, 비 오는 중이라고 하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되게 가을, 밤, 비 오는 중. 비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외로움과 쓸쓸함이 훨씬 더 고조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절감을 나타내는 이런 시어들 중에서 특히 가을은 어떤 정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랬지? 첫 번째, 쓸쓸함. 두 번째는 풍요로움. 근데 지금은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쓸쓸함에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쓸쓸함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시기, 고조시키는 이 계절적인 배경이 되겠네. 그치? 가을, 밤에 비 오는 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로 하면 가을 바람이 한자로 뭐야? 추풍이죠. 추풍. 가을 바람, 괴로운 노래, 유고음. 괴로운 노래, 고통이 되는 이 노래. 그리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네. 세상 할 때 세자가 뭐예요? 세상 세자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새로 소지음. 추풍유고음, 새로 소지음. 창밖에는 창자에다가 바깥은 외자죠. 창외 삼경, 새벽 중에 내리는 비는 한자로 뭐야? 비우. 그래서 참외 상경, 우. 그리고 마지막 등불 앞에, 등자에다가 앞자는 뭐예요? 앞, 전자를 써서 등전, 만리. 마음은 한자로 뭘까? 등전, 만리, 심. 추풍유고음, 새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만리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 이런 것들, 심 이런 것들 아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시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일정한 형식 안에서 비슷한 시어를 사용해가지고 운율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분 아시겠죠? 자, 가을바람, 괴로운 노래. 여기에서 가을바람과 삼경, 비 이런 것들은 사실상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치?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물들이 가을 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삼경은 시간으로 따지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야 되는 이제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쵸? 그런데 이 시간이 굉장히 깊은 새벽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깊은 새벽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 깊은 새벽이지. 밤중에인데 그래서 때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문제 풀 때 요 작품에서 삼경의 비가 밤 중에 비 라고 이렇게 조금 한자가 번역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삼경이라 그러면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밤중에 비 이렇게 삼경이 이제 밤, 깊은 밤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비 요 두 가지도 다 이제 가을바람, 밤, 비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들이 화자의 정서, 쓸쓸함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고조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쓸쓸하구나. 그러면 왜 쓸쓸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추야우중은요, 이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잖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지식인의 고뇌.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나라에 만약에 최치원이 있을 당시에 이 추야우중을 쓴 것이라면 왜 쓸쓸한 거겠어? 당나라 사람들, 나 빈군과에도 막 합격하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사람인데, 당나라에서는 내가 신라인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잖아. 내가 이들과 같이 섞일 수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작품을 당에서 쓴 것이라면, 당에 있을 당시라면 주제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움, 고뇌, 쓸쓸함 이런 것들 정서는 공통적이지만 주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언제 쓰여졌어요? 추야오중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을 바람에 괴로운 노래야. 왜냐하면 세상이 화자를 몰라봐줘요. 몰라봐주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 세상이 화자를 몰라봐 주니까 우리 화자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가을 바람에 괴로운 노래. 왜 괴로운 거야? 세상이 자신을 몰라봐 주니까. 세상이 자신을 몰라봐 주니까 괴로운 거야. 혹은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괴로운 거지. 사무치는 거지. 세상 날 몰라주네. 근데 여기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다. 뭐가 될 수 있겠어? 당나라가 몰라봐 주는 걸 수도 있고 신라에서도 몰라봐 주는 걸 수도 있겠어. 왜? 당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최치원이 뭐예요? 최치원이 신라인이잖아. 그치? 신라인이기 때문에 이국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쓸쓸함도 있었을 거고 만약에 시기가 신라라면 신라가 최치원을 몰라봐 주는 것이라면 육두품이기 때문에 육두품 세력이었기 때문에 더 고위 간직으로 올라가는 게 제약적이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신분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알아봐주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당일 수도 있고 신라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창밖에는 삼경에 비가 내리고 있었대요. 자, 창문 밖에서는 창밖도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어. 창밖에는 막 비가 내려.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가 화자와 세상이 단절된 이미지. 세상과의 단절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화자가 창문 밖을 뭐 하고 있어? 내다보고 있잖아? 그치? 내다보고 있잖아? 이거는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왜냐면 미련이 남아있지 않는다면은 이 창문 밖을 보면서 뭔가 더 이제 정서가 심화되거나 감정이 고조되지는 않겠지. 그치? 근데 창문 밖을 보면서 더 이제 막 사무치는 거야. 이런 깊은 밤중에 깊은 밤중에 빗소리가. 자, 그래서 삼경의 비, 깊은 밤중에 내리는 비, 등불 앞에 말리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석부터 해볼게요. 등불 앞에서 달려가는 마음. 등불 앞 말리를 달려가는 마음.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내 마음이 말리를 달려간다라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불이 켜진 이곳은 등불 앞은 어디야? 등불 앞은 당나라야. 당나라인데 내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고 싶을까? 만약에 지금 내가 당에 있으면, 화자가 당에 있으면은 어디로 달려가고 싶을까?
신라로 달려가고 싶겠지, 그치? 신라로 달려가고 싶지 않을까? 라는 거야. 신라로 달려가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은, 등불 앞에 만리를 달려가는 마음인 거야. 만리를 달려가는 마음이면, 화자와 세상에 심리적 거리감이 아닌 실제적 거리감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실제적 거리감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등불 앞에서 내 마음이 돌아선 거야, 이렇게. 돌아선 거야. 그래서 등불 아래 돌아선 마음. 여기에서 등불은 뭐겠어요? 신라의, 그렇지, 고위 관료, 아니면 고관대작들, 그치? 왕이라든지, 이들에게서 돌아서는 마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신분적인 차별 때문에, 신분적 차이 때문에,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등불이 만약에 신라라면은, 돌아선 마음은 화자와 세상 간의 심리적 거리야, 실제적 거리야? 심리적 거리인 거지, 그치? 자, 심리적 거리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심리적 거리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자가 당나라에서 이 시를 쓴 것이라면 등불 앞 만리 마음은 등불 앞에서 만리를 달려가는 마음. 내 지금 등불 앞은 어디야? 당이라고 하는 실제적 공간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 고국인 신라로 달려가고 있어. 두 번째는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나의 말을 아예 싹둑 무시해버리는 이 신라. 나도 이제 신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련다. 나는 신라에 있지만 내 마음은 신라에서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화자와 세상 간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니까 좀 최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얘들아? 좀 불쌍하죠, 그쵸? 사람은 진짜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되는구나, 그치? 이 정도로 똑똑하고 박식한 인물인데, 심지어는 그 어린 나이에 당나라 빈곤과에 합격할 정도의 이 출중한 학문적 소양을 가진 인물인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 촉규화를 배우면은 별로 불쌍한 생각 안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촉규 한번 가봅시다. 촉규화는요 어떤 꽃이냐? 바로 접시꽃을 의미합니다. 접시꽃. 요거는 이제 시기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유학 시절에 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꽃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을 통해서 은근히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빗대어가지고 많이 표현하게 된단 말이죠. 한번 볼게. 자,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당나라 빈곤과에 합격을 했어. 근데 이것도 시도 마찬가지로 당에 있냐 아니면 신라에 대한 마음이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내용의 구성을 봐가지고는 두 줄씩 자를 수가 있어. 구성을 두 줄 이렇게 4단계의 구성 양식으로 된 기승전결, 그치? 기승전결 4가지의 이제 구성 양식으로 된 시상전개 방식인데 우리가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기, 승, 전, 결만 떠올리잖아요. 이게 맞아. 한시의 조금 정통적인 시상전개 방식이야. 특히나 4줄짜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8줄이면은 2줄 해가지고 기승전결로 시상을 전개할 수 있겠지. 근데 기승전결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도 써요. 수, 함, 경, 미. 우리 수미상관 들어봤죠? 수미상관이 뭐야? 첫 시작과 시의 첫 머리와 끝이 같을 때, 대응할 때, 상응할 때 우린 뭐 한다?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때 수가 뭐예요? 머리 숫자죠. 그쵸? 수가 머리 숫자고 미는 뭐야? 꼬리 미자야. 함은 턱이고 경은 목이야.
그래서 기승전결을 수함경미로도 표현하기도 해. 한시에서 말이야. 자, 그래서 총 8부면 1, 2행, 1수, 2수, 그리고 3, 4행, 5, 6행에 따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7, 8행에 따라가지고, 수함경미, 기승전결을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수함경미로 나누어 봤어. 근데 봐봐.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지를 눌렀대. 매화비 그쳐 향기를 날리고 누가? 꽃송이, 탐스러운 꽃송이가 향기를 풍기는 거야. 그러면서 보리바람에 그림자는 흔들흔들린대. 여기까지는 진짜 뭐 여기까지만 봤을 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는 외로움이 느껴져? 뭐 그림자 흔들린다? 향기? 탐스러운데? 쓸쓸. 여기 쓸쓸한 곳이라고 나와 있다. 근데 이게 쓸쓸한 곳,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직접적 정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잖아. 여기까지는 이제 기승, 그래서 수함까지는 자연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레에 탄 사람들이 아무도 이 꽃을 보아주지 않네.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든대. 부질없이. 그러니까 부질없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미 없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럼 벌과 나비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야? 접시꽃. 즉 촉교아인 거야. 촉교아는 정작 나를 바라봐줘야 되는 사람들은 안 바라보고 벌이나 나비, 아유 이런 귀찮은 것들만 나를 찾아오니까 천박한 이 천한 땅에서 태어난 것이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에휴 내가 여기에서 태어난 죄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 이거는 완전 정서네요. 그쵸? 처음에는 경치를 보고 이후에 정서를 이야기하는 시상전개 방법. 무슨 방법이지? 선, 경, 후, 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상전개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선경, 후정이 된다. 우리 촉교화에서는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촉교화에서는 1행과 4행에서는 뭘 한다? 먼저 경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자연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촉교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5행과 8행에서는요. 이후 정서를 이야기하면 된다. 정서를 나중에, 감정을 나중에 드러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촉교화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촉교화의 마음. 촉교화의 마음은 이꼴 누구의 마음이겠어? 화자의 마음이지. 그치? 화자의 마음이 된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이 다 이렇게 좀 빠져있네? 잠깐만요. 주황색 분필을 다 썼구나. 자, 시작할게요. 거친 밭, 쓸쓸한 곳에. 거친 밭, 쓸쓸한 곳. 여기는 화자가 지금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암시한다. 화자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지를 누른다. 꽃송이가 엄청 풍성한 거야.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표현을 좀 하자면 우리 왜 꽃송이가 옆에서 봤을 때 요런 꽃이 있어. 근데 너무 풍성한 거야. 너무 막 풍성해. 도움이 안 되는 그림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꽃송이가 너무 풍성해서 이런 꽃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 얘들아? 꽃받침이 있지. 꽃받침이 너무 꽃이 탐스럽고 풍성하다 보니까 꽃받침이 아래로 눌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꽃받침이 아래로 눌렸다. 그래서 이 가지 눌렀네는 꽃받침을 눌렀네라는 거야. 그만큼이나 꽃이 엄청 활짝 탐스럽게 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그럼 여기에서 꽃송이는 무엇이냐면 꽃송이는 화자의 완숙한 학문의 경지인 거야. 완숙한 학문의 경지. 이 학문의 경지를 꽃송이에다가 비유해서 활짝 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활짝 폈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은근히 뭘 내비치는 거예요? 화자 자신이 이 학문적 경지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화자의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다. 화자의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애들이 조금, 우리 아빠네 이제 토요일 오전, 오후, 저녁반 친구들이, 조금 재수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 자신의 이 학문적 소양이 너무나도 이제 탐스럽게 열린 꽃송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애들아 생각해봐. 선생님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줄 때, 그럴 때, 맞아요. 네, 저 잘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자기 자신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믿어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재수없어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나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꽃송이에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수. 기가 된다. 기승전결의 기, 수함경미의 수. 그래서 이제 이 척박한 땅에서, 척박하고 거친 밭에서 이제 피어난 탐스러운 촉교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연경관. 매와 비에 그쳐서 향기가 날린다. 야, 이 탐스러운 꽃송이에서 뭐까지? 엄청 향기까지. 이거 냄새 같은데 약간 표현하니까. 향기까지 예쁘게 이렇게. 향기까지 막 풍기는 거지. 그치? 향기를 시각화하니까 좀 별로네? 어쨌든 향기가 이렇게 막 풍기는 거야. 그럼 이 향기도 뭔 거야? 화자의 완숙한 학문적 경지를 향기가 막 풍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향기가 어디에? 보리바람에 그림자는 또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보리바람, 밑줄. 보리바람, 계절적 시어예요. 어떤 계절을 나타내는 걸까? 보리라고 하면은 어느 계절? 많은 친구들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가을에는 벼를 추수해야지. 그럼 보리를 언제 심어야 될까? 언제 이제 추수를 해야지? 바로 가을에 또 이제 쌀 심어가지고 쌀을 이렇게 수확하지. 봄에, 맞아. 봄에 보리를 심는 거 맞아요. 초여름이야, 초여름. 알겠지? 자, 이 보리가 막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추수해야 되는 요 시기는 초여름인 거지, 초여름. 그래서 여름을 나타내는 계절적 시어가 된다라는 거. 초여름을 나타내는 계절적 시어. 계절감을 드러낸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 수함경미의 함. 여기까지는 자연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선경. 그래서 이제 막 가볍게 퍼지는 촉교와의 향기, 바람에 이렇게 막 풍기는 이 촉교와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제부터 촉교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보자. 촉교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레에 탄 사람, 누가 보아주리? 촉교와는 누구든 자기를 좀 봐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수레에 탄 사람이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 보아주리? 이거는 질문이잖아. 질문에서는 꼭 그 다음을 봐야 돼.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지.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네.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잖아. 왜? 수레에 탄 사람은 안 보고 벌나비와 같은 시시한 존재만 자기를 봐준다는 거야. 그 말은 이거는 질문이야, 질문이 아니야. 질문이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서리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리법. 아시겠죠? 자, 서리법. 자, 그리고 수레에 탄 사람은 그럼 누구였을까? 수레에 탄 사람은 왕이나 이제 고관대작들이 될 수 있겠죠. 고관대작들, 고위 관료들, 그치? 고관대작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봐. 임금 또는 고관대작들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데 벌나비만 꼬여? 벌나비는 뭐인 거야? 하찮은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만 자신한테 부질없이. 왜? 자신을 알아봐준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레에 탄 사람들이
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알아봐서 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벌 나비만 꼬인다, 하찮은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도 약간 아무리 그래도 본인을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벌 나비라고 하면서 하찮은 사람이라뇨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얘들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물며 벌 나비와 같은 하찮은 사람들도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수레를 탄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봐 주냐 라는 의미로도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대조하면서? 그치? 그래서 일부러 하찮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한 걸 수도 있어. 자, 벌 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네. 자, 그러니까 자기는 수레에 탄 사람들이 좀 봐줘야 되는데 벌 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니까 좀 우리 지금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이, 자, 천한 땅, 여기에서 천한 땅은 뭐겠어요? 천한 땅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신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왜? 신라에서는 촉규와 이 화자 자체가 최치원이라면 무슨 사람이야? 육두품이니까. 신라에서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육두품으로 태어난 자신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당나라라면 신라인이잖아, 그치? 자, 신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거야. 이방인, 이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라에서 육두품으로 태어난 것, 혹은 당나라에서 신라인, 이 최치원이 이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 스스로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이야. 자조적 인식.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어떻대요? 참고 견딘대요. 참고 견딘다라는 거. 현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받아들인 거지. 현실의 상황에 대해 상황에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치? 한탄. 이런 태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맞춰놓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성경에서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났으나 촉교화가 가지고 있는 탐스러운 꽃송이와 그리고 향기를 갖고 있어. 향기를 풍김. 누가? 우리 촉교화가. 그치? 그런데 촉교화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잖아.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촉교화의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해서 자조적 태도, 한탄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 자체가 이제 성경 후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조적 태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태어난 땅이 천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한스러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꼬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최치원의 추야오중과 촉교화까지를 배웠다면 사실 여기까지를 배워야 진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를 지우고 이야기를 할게요. 고전소설 중에 최고운전이라고 하는 영웅소설이 있어요.
이 영웅소설은 모의고사를 좀 주기적으로 풀어보는 친구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최고운전 혹시 읽어본 적 있나요? 없다면 오늘 독서 시간에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이 최고운전 보면은요, 영웅소설이잖아. 대부분 이런 고전에서 쓰여진 영웅소설들은 영웅소설적 전개들. 그러니까 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 비범하게 탄생해서 아주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조력자를 만나서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웅소설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는데 소설이니까 뭐 승리를 했다. 잘 싸운다. 비범한 능력이 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뭐야? 무용이야, 무용. 잘 싸우는 거야. 근데 최고운전에서의 영웅은 무용에 뛰어난 걸로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아. 그럼 무엇일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의 문자는 무슨 문자야? 어떤 친구가 문제원의 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면 학문할 때의 그 문이에요. 이 학문의 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에게 놀라움을 주는 거야. 최고운전에서의 영웅은 어떤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시짓기. 시짓기가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네? 뭐가 뛰어나다고?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해요? 작품의 배경에서 당이 신라를 무시한단 말이야. 당이 신라를 무시하는 배경에서 이 신라의 영웅, 최고운이 이제 최치원이지. 실존 인물이지, 사실상. 최치원이 시를 지어서, 시짓기 능력으로 시를 지어 당을 누르는 거야. 시짓기가 뛰어나가지고 당을 눌러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별로 안 그런데요? 이렇게 별로 이게 막 통쾌하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안 통쾌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지.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사상에 대한 회의. 아니 진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일까? 우리 민족도 우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도 형성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이 주인공이 무슨 이제 부당한 탄압이잖아. 왜냐면 당나라는 애들아,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야? 장안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장안의 화제가 되는 그만큼이나 당나라의 문화는 세계적, 국제적 문화야. 그러니까 엄청난 대국이란 소리야. 근데 그에 비해서 신라는 서국이지. 그러니까 대국이 서국을 무시하는 당연한 치사에 우리는 조금 이게 당연한 걸까? 라는 생각, 눈을 좀 넓히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행포에 맞서서 주인공을 이제 억압하는 부당한 행포에 맞서서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한민족들이 그동안 이제 받아왔었던 민족적 탄압이랑 상응하는 민족적 우월감과 그리고 문학적, 왜 시집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놀라움을 준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세상에 놀라움을 주게 되니까 이 문학적 자부심을 고조시킨다. 그래서 최고운전에서도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술형 문제까지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